오늘은 삶의 향기, 문학과 미술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인기 있는 책 마음의 숲을 걷다에서 저자인 영국의 심리학 교수 스티브 테일러는 인간들은 모두 일종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존재이며 조금씩 미쳐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중세 성인 성 오거스틴도 당시 사회를 정신병동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없었을 때가 없었지만 요즘은 더욱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이 점차 문을 닫고 메타버스 등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사이버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사막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 방법 하나로 예술 치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란 신조어로 웹상에서 아바타, 즉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향기로서 예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먼저 던져봅니다. 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으로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 사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이 추구하는 목표, 기능, 영향은 동일합니다. 예술작품의 수용자, 즉 독자와 관객은 모든 예술작품이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으나 예술이라는 큰 틀에 함께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의 세부 분야가 각기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예술의 정신, 예술의 존재 이유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예술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석학들이나 예술가들이 제시한 답을 요약하면 예술은 우리를 삶의 질곡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정신적 감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비록 예술이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과 슬픔을 대면하여 정화시킴으로써 구원과 해방을,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물론 구원이란 예술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인간 활동 자체에도 해당됩니다마는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예술이 가장 효율적인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BC 384년에 출생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비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영혼은 억압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란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극 속의 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관객은 비극을 통해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작품들은 이러한 카타르시스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좋지 않은 작품들은 표면적인 쾌락이나 얕은 아름다움을 제공함으로써 깊은 무의식에 닿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데 그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예술 철학자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03년에 태어난
독일의 예술철학자 아도르노도 표현은 달라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인간이나 오늘의 인간이나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아도르노는 현실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을 아름답게만 표현하는 예술이야말로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왜곡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도르노의 예술가는 현실의 고통을 표현해서 직면케 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지요.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의 상처를 언어나 행동을 통해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없애고 정신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무의식을 탐색하여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여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써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요. 예술가는 이런 무의식에 접선하여 어두운 욕망이나 마음의 상처 등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물론 유사한 심리적 상처를 가진 수용자에게도 예술작품은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병든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자 한 니체도 음악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영혼의 회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 화백은 최근 전시회에서 21세기는 스트레스 병동이며 미술은 치유의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니체는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를 꿈꾸었던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나서 자란 탓으로 교회를 오가며 음악을 접했습니다. 오르간 연주 실력이 대단했다고 하며 생전에 7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니체는 우울과 방황을 반복하면서 정신병원에 갇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피아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와 교류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그너는 작곡가이자 서정 시인이었고 철학과 역사와 심리학에도 등통했습니다. 지금 삼청동 국제화랑에서 나이 90세인 박서보 화백의 단색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그는 색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화백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사회 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예술은 치유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메시지를 강요하기 위해 감정을 토해내고 밖으로 분출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자연의 색채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보는 이의 고뇌와 스트레스를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치유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문인 옥타비오 파스는 그의 저서 활과 리라라는 책에서 시의 기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시적 행위는 본래 혁명적인 것이지만 정신의 수련으로서 내면적 해방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외적 구원과 아울러 우리를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내적 구원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오싱제는 창작에 대하여라는 그의 책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위로와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해도 계속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인 김춘수는 시를 쓰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고 세상에 시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기능에 대한 주장들을 요약하면 예술작품을 제작하거나 감상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희열을 맛볼 수 있다면 그 작품은 구원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구원은 예술가에게도 수용자에게도 예술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음악과 미술에 초점을 맞춰 당시 음악과 미술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 사대부들이 어떻게 유유자적한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음악과는 세종 때 정인지가 쓴 아악보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악은 성인이 성정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고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은 성격을 말하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이며 정이란 감정을 말하는데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격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고 기르는 것이 바로 음악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종 때 성현이 펴낸 악학 괴범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 음악 서적인데 서문에서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부드럽게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은 다산 논총에서 성인의 도는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왕의 정치도 음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못한다 하여 음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음악인 덕음과 감정에 치우치게 하는 나쁜 음악인 이금으로 나누고 이금은 심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속의 음악이 모두 음탕하고 상스러우며 가락이 슬프고 부정한 소리지만 그런 음악이라도 연주하면 관장이 아전을 용서해주고 집 어르는 종들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당시의 학문이 과거 제도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책벌레들만 길러내는 것을 비판하고 음악에 의해서 실행되는 교육이 이상적인 교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문현화를 봅시다. 조선시대의 그림은 전문 화가인 도화서, 화원이 그리는 그림과 사대부가 그리는 문인화가 있습니다. 도화서에 근무하고 있는 화원은 주로 사진이 없던 시대에 중요 행사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 및 고관 대작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시대 문관 관료층인 사대부들은 시, 서, 화, 즉 시와 글씨와 그림의 3절을 추구했습니다. 시와 글씨와 그림이 선비의 덕목인 셈입니다. 특히 고려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시와 일치는 사대부 문인들의 3절의 추구와 맞물려 장려되었습니다. 3절이란 세 가지를 아주 잘한다는 얘기죠. 이인로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며 시는 운율이 있는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대부 문인화가로 시를 잘 짓고 그림에 뛰어난 인물은 강희안으로 시와 일치의 경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인물인 당나라 왕유와 비견되었습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최고의 3절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중국에서 유래합니다. 시와 그림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적벽부로 잘 알려진 송나라 소동파는 당나라 왕유의 시와 회화를 칭찬하면서 왕유의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왕유의 그림 속에는 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송의 화가 곽희의 임천고치에서도 시는 무형의 그림이고 그림은 유형의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유는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으며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종화는 직업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남종화는 문인 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왕유는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로 특히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망천도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많은 모사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왕유는 자연의 정취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 두보 등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힙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음악, 미술, 문학은 하나같이 사대부들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 내지 동질의 것으로 인식되어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유유자적한 삶을 사대부들은 즐겼습니다. 그러면 최근 예술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조선시대의 음악과 미술의 역할, 특히 시와 미술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서양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음악과 미술과 시문은 서로 기웃거리며 자신의 영역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화가 클림트는 베토벤을 위대한 예술가의 표본으로 보았으며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베토벤 프리즈라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한편 베토벤은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서 영감을 얻어 교향곡 9번을 작곡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인 제4악장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된 것은 교향곡에서 사상 초유의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시에 곡을 붙인 환희의 송가는 단결의 이상과 모든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미술관의 대형 베토벤 프리즈는 시와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총체적인 예술을 창조하고자 했던 클림트의 열망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미술관에서 디지털화한 클림트의 이 작품들을 베토벤의 음악과 함께 서인보인 바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 특히 시와 음악은 그 시 자체가 운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엘리엇은 음악 연구가 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4개의 사중주라는 장시는
바로 베토벤의 사중주라는 표제가 붙은 음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16개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습니다. 현악 사중주는 4명이 연주하며 사악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올린 2대,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 각각 한 대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악기가 음을 동등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4개의 사중주는 엘리엇이 쓴 가장 긴 시이고 시로서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복잡하고 섬세한 음악성과 깊이 있는 철학적, 종교적 사색이 녹아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음악의 시인으로서 초기부터 일관되게 음악적 기법을 구사해 왔으며 그의 작품에서 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엇이 이 시를 창작하기 위해 방문한 4곳, 즉 번노튼, 이스트 코커, 드라이 셀비즈, 리들 키딩에 대한 엘리엇의 추억과 체험이 스며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법에는 법대로를 읽고 테니스는 마리아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바탕으로 또 라파엘 전파의 화가인 밀레이는 역시 똑같은 이름의 마리아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영국의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화가들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많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법에는 법대로, 메조 포 메조는 1604년에 런던 화이트홀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혼자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제목으로 클로디오가 갑자기 구속되어 사형에 처할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의 누이 이자벨라는 오빠를 석방시키기 위해 공작 서리 안젤로를 찾아갑니다. 자리를 비운 빈센토 공작을 대신해서 엄격한 법과 질서를 표방하고 나선 안젤로였지만 이자벨라를 보는 순간 반해서 클로디오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이자벨라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자벨라 대신 안젤로의 잠자리에 들어간 것은 안젤로와 약혼을 했다가 지창금 문제로 파혼당한 마리아나였습니다. 안젤로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정욕을 채우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클로디오는 처형될 위기에 처합니다. 수도승으로 변장하여 암행하던 빈센티오 공작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게 됩니다. 공작은 안젤로의 조율을 용서해 주는 대신에 그가 안젤로가 파혼한 마리아나와 결혼하게 합니다. 클로디오는 약혼녀 줄리엣과 결혼을 하게 하고 빈센티오 공작은 이자벨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나는 그녀의 지창금이 난파로 인해서 사라지자 약혼자인 안젤로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홀로 시골의 저택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안젤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재결합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벨라 대신에 그 안젤로와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리아나를 묘사한 테니스의 시 마리아나는 라파엘리츠, 다시 말하면 라파엘 전파의 밀레이 화가가 그린 그림과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테니슨의 시 마리아나는 각기 12행으로 이루어진 6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연의 첫 8행까지는 시적 화자의 서술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행은 약간의 변형만 있는 마리아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 그러니까 각 연의 3분의 2는 그 시적 화자가 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3분의 1은 소위 마리아나가 직접 그 목소리를 시에 넣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첫 연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분은 시커먼 이끼들로 온통 두껍게 쌓여 있었고, 부서져 떨어진 녹슨 못은 배 모양의 고리를 박공벽에 지탱하고 있었지. 무너진 헛간은 슬프고 낯설게 보였고, 덜렁거리는 빗장은 내려져 있었지. 잡초들이 무성한 낡아빠진 초가지 부은 해자로 둘러싸인 외로운 농장에 있었지. 그녀는 말할 뿐이었어. 내 삶은 황량해. 내 님은 오지 않아. 나는 지쳤어. 차라리 죽고 싶어. 라고 첫 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시적 분위기는 외롭고 황량하고 우울하고 좌절감을 나타낸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못에 둘러싸이는 오두막에 고립되고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나는 사랑하는 안젤로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는 그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흐느끼며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니슨이 1830년에 쓴 이 시에서는 화자의 입을 통해 진술되고 있듯이 마리아나는 사회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고독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마리아나는 매연의 마지막에서 죽고 싶다고 반복되며 되뇌고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밀레이는 테니슨의 시 마리아나를 그림으로 그렸지만 테니슨의 묘사와 밀레이의 묘사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속의 마리아나는 대저택의 창가에 서서, 농장이 아니죠, 스테인드 글라스에 장식된 수태고지, 즉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입은 드레스의 푸른 색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강렬한 색채와 생생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밀레이의 그림에서는 쓸쓸한 여자의 이미지, 살고 싶지 않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성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나는 자수를 놓고 있다가 잠시 일어나 등을 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애인 안젤로에 대한 갈망은 그녀의 포즈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력적인 육체의 곡선과 자세,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분위기 등은 결코 좌절하여 죽음을 바라는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테니슨의 마리아나나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재현한 마리아나는 자신을 버린 여인이 돌아오기만을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섹스피어 그 여주인공인 소위 어떤 의미에서 모범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여주인공 이사벨라 대신에 마리아나를 작품 소재로 택한 것은 여성의 순결과 같은 도덕이나 미덕을 노래하기보다는 개인의 격렬한 감정과 외로움을 노래한 낭만주의적 경향 때문이라고 평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수용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을 보고 테니슨이 시를 썼으며 테니슨의 시를 말레이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예술 작품이지만 수용자의 관점, 즉 수용자의 무의식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백석의 시를 읽고 이중섭이 적지 않은 그림을 그렸으며, 또한 이중섭의 그림을 바탕으로 김춘수는 이중섭 연작시를 썼습니다. 특히 김춘수는 그의 시론집 의미와 무의미에서 세잔, 폴록, 피카소 등의 화가들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자신의 무의미 시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시에 대한 오세영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김춘수의 시는 회화적이다. 그의 회화성은 그의 단절된 서술 이미지들이 비논리적 제시에서 기인하듯 대체로 추상화적이거나 초현실주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또한 김춘수의 모든 시는 음악적이다. 그의 시에서 특히 반복 원리를 재치 있게 살리고 있다. 단어, 시행의 반복과 리드미컬한 음수율의 적절한 활용에 의해 음악적 단순성과 완결성을 주조해 놓으면서도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제시한 작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춘수가 자신의 무의미시의 예로 들고 있는 처형단장 제2부 5를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밭은 어디 있는가? 이 시에서 처용단장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처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갑자기 멕시코가 튀어나오고 옥수수밭이 튀어나오고 사바다가 튀어나오는 거지요. 제목이 처용단장으로 주어져 있기에 이 시가 처용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독자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에서 독자는 말더듬이 일자무식인 사바다와 사바다의 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의 아들 처용이 바닷속에서 살 때 이름이 사바다라고 합시다. 영국은 멕시코까지 이르는 큰 나라이며 사바다는 멕시코 옥수수밭에서 누이와 지냈던 기억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바다는 누이를 그리워하며 아무 뜻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로 흥얼거리는 리듬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김춘씨가 무의미시 예로 든 처용단장 2부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자마다 나름대로 이미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예술철학자 몰프강 울리히는 모든 예술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한 장소에 모으고 한 예술에서 다른 예술로 옮겨가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잭슨 폴록과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에게서 마침내 주제와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회화만이 아니라 문학도 주제를 벗어 던지고 단어가 논리에서 해방될 경우에만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현대예술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 예술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술은 진부한 것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속성어로 하고 있어 많은 예술사조가 등장해 왔습니다. 현세주의에서 출발한 인성 중시의 헬레니즘과 신성을 중시한 내세주의를 표방한 헤브라이즘에서 출발한 문예사조도 이성과 감정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고 가고 있으며 내적 정신적 측면과 외적 형식적 측면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고전주의와 주지주의는 이성을, 낭만주의와 유미주의는 감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는 내적 정신적인 측면에 집중하였고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외적 형식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현대 예술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니즘은 기존의 도덕, 권위, 전통 등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합니다. 모더니즘 문학이란 기성문학의 형식과 관습에 대해 반발하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상징주의를 비롯하여 주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실존주의, 이미지즘, 주지주의 등의 다양한 유파가 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체와 주관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제는 질서와 구원의 문제에 무게를 두고 신과 인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예술 사조가 등장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예 사조의 변천 과정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주변 환경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 왔습니다. 최근 예술이 주요 이슈는 신화, 종교, 역사에서 벗어나 정치, 인종, 성, 환경, 미디어 등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서 단토의 유명한 저서 예술이 종말 이후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양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가가 예술에 관한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예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찌그러진 깡통도 거리에 뒹굴면은 말하자면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시장 안에 들어오면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예술의 종말이란 예술 자체가 종말을 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의 개념은 바자리가 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전이라는 책에서 르네상스 때에 비로소 일반적으로 미술이 인식이 되었으며 미술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사는 소위 서양 미술사는 이 바자리의 저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토는 바자리 이후 1964년까지의 서양 미술사를 하나의 르네상스 패러다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패러다임이 1964년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등장하면서 종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를 서양 미술사의 이후의 시기로 인식하며 예술가는 이제 모든 형식과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예술가의 유일한 역할은 예술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예술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질문과 해답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인 예술가의 의도와 소비자인 소유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예술입니다. 소유자 사이에도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역동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해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의 존재가 더 우리 삶에 귀중한지도 모릅니다.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 해답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물음과 모든 해답이 특히 예술에서 다 옳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이 가치 있는 작품일까? 예술적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 소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수록 가치 있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작가나 독자에게 행복을 주는 미적 향기를 지닌 낯설게 하기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튜 키라는 그의 저서 예술과 그 가치라는 책에서 좋은 예술작품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세계를 보는 방식을 풍요롭게 해주는 작품이며 나쁜 작품은 당대의 취향에 굴복하여 경험의 확장이라는 문제의식이 없고 단선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표현과
내용, 그리고 도덕 교과서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가치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불변의 진리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공인된 가치나 우열의 객관적 기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법도 제도조차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해석이 가변적이어서 끊임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어느 시대는 이단이었고 어느 시대는 용납되었습니다. 한때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천동설도 결국 기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류의 능력 수준에서 진리로 통하더라도 향후 그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틀렸다고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의 기준, 성공적인 삶과 실패한 삶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미와 추의 기준,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면서 항상 지금 여기가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술활동 등 정신적 측면의 가치평가는 더욱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랄한 비판이 민주주의의 사회의 예술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판을 한 사람은 어떤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시대와 평자의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치관도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작품이나 작가를 다루는 평론은 객관적 근거보다는 평자의 주관에 의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경영에서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에 장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더욱 장점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가치평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인간 사회에서 우열보다는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나치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예술을 즐기기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측면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술, 특히 문학과 미술과 음악의 기능과 상호관계, 그리고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예술의 가치 평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따라서 요즘 정신적으로 황폐해가는 시대, 치유자로서의 예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문학, 특히 시는 음악과 미술 등 주변 예술과 상호 기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 한 장르의 예술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시각으로 예술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문학과 미술가, 음악가 등 예술 어느 분야 전문가들도 이웃 장르를 넘겨다보며 지평을 넓혀서 자기 분야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수용자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예술가와 수용자의 해석과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의 가치평가는 모두가 옳을 수도 있고 모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모든 예술의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을 구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즉 자기 무의식이 동의하는 작품을 가까이 하자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